함께 살아도 나를 잃지 않아야 편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덜 외롭지 않겠어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하루를 오래 보내게 될수록 내가 나로 서 있지 못하면 답답함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 사소한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상하는 순간, 분명 둘인데 이상하게 더 쓸쓸해지는 저녁이 있지요. 놀랍게도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취향도, 내 리듬도, 내 생각도 점점 사라질 때 더 깊게 밀려옵니다. 많은 부부가 인생 후반부에 힘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지치게 하거나 너무 의지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여도 뿌리는 비슷합니다. 둘 다 내 몫의 삶을 놓쳤다는 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오느라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이 나를 살게 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한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이상하게 편하지 않고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도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핵심은 관계를 끊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되 정을 잃지 않는 것, 함께 살되 서로의 숨 쉴 틈을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방식으로 쉬고 싶은지에 대해 각자의 선택이 있어야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야 함께 있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안정이 됩니다. 실제로 인생이 한결 부드러워진 분들은 거창한 변화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침 1시간은 각자 조용히 보내기, 산책은 따로 다녀오기, 취미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 하루 한 끼는 함께 먹되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리듬을 지키기. 이런 작고 단단한 경계가 갈등을 줄이고 존중을 키웁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애정도 피로해집니다. 반대로 건강한 거리가 있으면 짧은 대화도 더 따뜻해집니다. 부부가 한 몸처럼 살아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이 때로는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차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는가 보다 먼저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잠시 멈춘다면 지금이 바로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하루에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내 뜻대로 해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유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선택을 되찾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사람에게는 아주 절실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을 뒤로 미루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가족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고, 자녀의 일정에 맞췄고, 배우자의 성향을 배려했고, 직장과 체면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어느새 선택하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도 아무거나 괜찮아요가 먼저 나오고,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물으면 다들 좋으면 됐지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내 뜻을 뒤로 밀어두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집니다.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자유는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을 내 손으로 다시 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입을 옷을 내가 고르는 것, 점심 메뉴를 정할 때 내 입맛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 조용히 있고 싶은 날에는 무리해서 분위기를 맞추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마음속에 이런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아,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할 수도 있구나. 바로 그 감각이 사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를 이기적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 인생의 중심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계속하면서 쌓이는 피로는 결국 관계에도 좋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도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이 남습니다. 나는 늘 참았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묻지 않을까? 이런 감정이 깊어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권리,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표현할 권리, 조용한 시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존중받을 권리를 말입니다. 실생활에서는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 가능한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내 취향대로 정하기, 한 주에 한 번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확보하기, 무리한 부탁에는 바로 답하지 않고 한 번 생각할 시간을 두기, 이런 기준은 삶을 정돈해 줍니다. 자유는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선택을 회복한 사람은 점점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바로 그 질문이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자유를 되찾았다면 이제 그 자유 안에서 다시 마음이 뛰는 일을 만나야 합니다. 마음이 다시 뛰는 일을 가져야 관계도 삶도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있어야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 후반부에 가장 먼저 잃는 것이 바로 이 몰입의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꼭 해야 할 일이 없고, 누가 시키는 일도 줄어들고, 아이들은 제 삶을 살러 떠나고,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도 끝이 납니다. 그러면 비로소 편안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루가 길고 해는 천천히 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살아있다는 감각까지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선이 쏠립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지고 어디 가는지 묻게 되고 늦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의 공허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시간이 비어 있으니 자꾸 남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몰입 대상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배우자의 하루를 따라다니기보다 자기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취미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활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전에 좋아했지만 잊고 지낸 것일 수도 있고 젊을 때는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찍기, 글씨 연습, 식물 가꾸기, 역사 읽기, 걷기, 악기 배우기, 그림 감상, 동네 기록하기,
간단한 봉사, 손으로 만드는 소소한 작업, 겉보기에 작아 보여도 내 안의 시간을 다른 빛으로 바꿔주는 일이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조금 더 맑아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퇴 후 집안일에만 시선이 머물러 자주 짜증이 났습니다. 배우자가 TV를 보는 모습도 못마땅하고 외출하는 것도 달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 문화 프로그램에서 사진 수업을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심심풀이 정도로 시작한 일이 점점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 골목의 그림자,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의 표정, 시장의 사람들. 그렇게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자 집 안에서만 맴돌던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도 함께 부드러워졌습니다. 상대를 덜 붙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세계가 생기면 상대의 세계도 존중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나? 무엇을 할 때 내 표정이 조금 밝아졌나? 그 답이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이 오래 머무는 일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이미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몰입의 시간은 단지 심심함을 달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겁고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한 연결로 말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도 숨쉬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억지로 맞추는 만남, 만나고 돌아오면 더 지치는 자리,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관계는 분명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완전히 줄이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늘 좋은 해답은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관계 속에서 기운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무게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책임이 무겁고 감정 소모가 큰 관계보다 가볍고 산뜻하게 연결되는 인연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라고 하면 평생 알고 지낸 사람만 떠올립니다. 물론 오래된 인연은 귀합니다. 내 지난 시간을 함께 기억해주는 존재는 쉽게 바뀔 수 없지요. 하지만 오래된 관계가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만나면 과거 이야기만 반복되거나 자녀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거워지거나 보이지 않는 비교와 서운함이 스며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새롭고 가벼운 인연은 다릅니다. 함께 있는 동안 꼭 인생 전체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같은 활동을 하고 짧게 안부를 묻고 작은 관심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탁구장에서, 산책 모임에서, 동네 강좌에서,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혹은 카페에서 가볍게 얼굴을 익히는 사이가 뜻밖의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장점은 부담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꼭 깊은 속사정을 털어놓지 않아도 되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가볍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벼움이 마음을 숨쉬게 합니다. 사람은 늘 진지한 대화만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같은 짧은 한마디가 오래 남고 다음 주에도 나오시죠. 라는 말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연결은 삶의 작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와 깊이 얽히지 않아도
세상과 끊어지지 않았다는 감각, 그것이 외로움을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인생이 조금 환해진 분들을 보면 꼭 절친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양한 결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 한두 사람, 마음 통하는 오래된 친구 몇 명, 그리고 가볍게 인사 나누는 새로운 인연들. 이 구성이 삶을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모든 기대를 배우자나 자녀 한 사람에게만 걸지 않게 되고 한 관계가 흔들려도 마음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관계의 깊이 못지않게 관계의 분산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할수록 실망도 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인연 앞에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생 갈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조금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줄 연결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무리해서 친해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관심사를 나누며 가볍게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바깥과의 연결이 생기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음이 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가 매일 돌아오는 이 집은 과연 나를 편히 쉬게 하는 공간인가?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관계만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에서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이 그저 머무는 곳일 때가 많았습니다. 바깥일이 더 바빴고 사람을 만나고 일터에 나가고 하루의 에너지를 대부분 밖에서 쓰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은 쉬는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루의 표정도 공간의 분위기에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이 편하지 않으면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래 머무는 공간의 밝기와 정돈 상태, 의자 하나의 감촉,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 자주 눈에 닿는 물건들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삶의 기분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요? 나 혼자 사는데 대충 살면 되지요. 이제는 새로 드릴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얼핏 검소하고 담담한 태도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에는 자기 자신에게 더는 공을 들이지 않겠다는 체념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체념이 공간을 통해 매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어둡고 답답한 집은 생각도 무겁게 만들고 정리가 안 된 공간은 마음에도 쌓인 피로를 키웁니다. 반대로 조금 밝고 정돈된 공간, 내 취향이 아주 조금이라도 담긴 자리는 마음에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메시지를 내 삶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돈을 들여 집 전체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가 더 오래 갑니다. 늘 앉는 자리에 편한 방석 하나를 두는 것, 눈이 편한 조명을 켜는 것, 좋아하는 컵을 정해 아침차를 마시는 것, 작은 화분 하나를 두고 매일 상태를 살피는 것, 자주 보는 벽면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이나 사진을 거는 것, 이런 변화는 사소해 보여도 내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특히 이곳은 내 공간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구역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방 한쪽에 책상이어도 좋고 베란다 한켠이어도 좋고 창가에 의자 하나여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있으면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되찾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집이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집 전체를 차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잠시라도 눈치 보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자리, 내 취향이 허락된 자리,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관계도 덜 답답해집니다. 집안에서조차 내 자리가 없다고 느끼면 사람은 쉽게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가 있으면 감정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 쓸쓸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다정히 맞아주는 곳이 되려면 의도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결국 집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관계에서 받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나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인생 후반부가 편안해지려면 사람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머무는 공간도 함께 정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이 조금씩 안식처가 되어갈 때 비로소 사람은 바깥의 시선보다 내 안의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혼자여도 괜찮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물음에 이제 차분히 답해볼 차례입니다. 혼자라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혼자 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안에 혼자 앉아있는 저녁,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식사, 몸이 아플 때 곁에 바로 손 내밀 사람이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는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혼자 있음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혼자가 되었을 때 내 생활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내 감정과 시간을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막막함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의 핵심은 인원수가 아니라 준비의 정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식사 준비를 한 번도 혼자 해본 적이 없고 은행 업무를 늘 상대에게 맡겼고 병원 일정도 누군가 챙겨주었고 하루의 중요한 결정도 스스로 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함께 살아도 마음 한쪽이 늘 흔들립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혼자 지내더라도 생활의 기본을 차분히 해냅니다. 끼니를 챙기고 몸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연락을 하고 하루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외로움이 전혀 없지는 않아도 삶 전체가 두려움에 잠식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옆에 누가 있느냐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돌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정서적 자립과 생활 자립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서적 자립이란 누군가의 반응이 내 하루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화가 늦게 와도 서운함에 오래 잠기지 않고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달랠 줄 아는 힘입니다. 생활 자립은 더 구체적입니다. 간단한 식사 챙기기, 기본적인 청소와 정리, 공과금이나 일정 관리,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도 조금씩 직접 해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차갑고 독한 준비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다정하게 돕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배우자가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준비하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준비는 불행을 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혼자서도 기본을 해낼 수 있으면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부탁할 수는 있어도 의존하지 않게 되고
함께 있을 때도 상대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의 사랑은 덜 무겁고 더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 때문에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두려운 사람은 자꾸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만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있는 순간도 더 부드럽게 누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무 멀리 내다보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 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무엇이 가장 막막할까? 그 답이 바로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식사인지, 감정관리인지, 생활기술인지, 관계의 공백인지 하나씩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두려움은 막연할 때 가장 커지고 이름을 붙이면 조금씩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설 힘을 기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관계와 공간만이 아니라 결국 돈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원한다면 이제 마음의 문제만큼 현실의 준비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후를 흔드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의 혼란입니다. 사람들은 노후의 불안을 말할 때 대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마음이 놓일 텐데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생활의 기본을 지탱할 자원이 부족하면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많은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큰 돈이 없어도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고 어떤 분은 남들이 보기엔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늘 불안해합니다. 이 차이는 자산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흐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즉, 노후를 지키는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나를 받쳐주고 있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특히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쥔 목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감입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다소 무리한 선택을 해도 다시 일어설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기며 감정적으로도 불안을 크게 느끼기 쉬워집니다. 이때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통장에 적힌 총액만이 아닙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어떤 비용이 나가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아는 감각입니다. 삶은 숫자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에서 더 큰 안정을 얻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노후를 모아둔 돈의 크기로만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재산,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자금, 혹은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싶은 막연한 기대에 의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쌓여 있다고 저절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생활비의 구조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가진 것이 있어도 마음은 늘 급해집니다. 반대로 규모가 크지 않아도 흐름이 정돈되어 있으면 불안은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매달 얼마가 꼭 필요한지, 어느 지출은 줄일 수 있고 어느 비용은 꼭 지켜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활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체면이 아니라 평온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기 위한 소비, 자녀에게 부족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무리하는 지원, 아직도 예전 생활 수준을 지켜야 한다는 고집은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초라해지지 않는 소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내 형편에 맞는 속도로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을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돈은 자존심의 증거가 아니라 생활의 바닥을 받쳐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나는 내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굴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준비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불안은 막연한 액수에서 커지고 안도는 구체적인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준비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날에는 삶 전체를 지켜주는 그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비상여유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부족함보다 뜻밖의 순간에 흔들리는 취약함입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큰 욕심 없이 살아왔고 남들 보기에도 무난한 노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번 생기면 그때부터 모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집안의 수리 문제, 가까운 사람의 돌봄 부담, 예상 밖의 지출, 잠시라도 일상을 멈춰야 하는 상황. 이런 일들은 대부분 미리 허락을 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단지 생활비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삶에 찾아오는 돌발 상황을 버틸 여유를 마련해 두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 생활이 굴러가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번 달도 지나갔고 다음 달도 어떻게든 될 것 같고 큰일만 없으면 문제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큰일만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일정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어제와 다를 수 있고 집은 어느 날 갑자기 손볼 일이 생기며 사람 사이의 사정도 예고 없이 바뀝니다. 그럴 때 손에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으면 사람은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문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해결할 수단이 없다는 막막함입니다. 그 막막함이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은 관계까지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평소의 흐름과 뜻밖의 충격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기본이고 비상여유는 흔들리는 날을 지나가게 해주는 완충장치입니다. 이 둘은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돈을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문제를 키웁니다. 생활비 통장과 비상여유의 구분이 없으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평소의 리듬이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흐트러진 생활은 다시 안정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구분입니다. 이 돈은 매달 쓰는 돈. 이 돈은 정말 뜻밖의 순간을 위한 돈이라고 마음속 기준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상여유가 반드시 큰 돈이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여유라도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큰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은 실제 액수보다도 당장 꺼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덜 불안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가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도 스스로를 덜 탓합니다. 반면 아무 준비가 없으면 작은 변수도 재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취약한 지점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면, 집에 손볼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를 잠시 도와야 한다면,
몇 달 정도 평소와 다른 지출이 생긴다면 이런 질문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준비는 불행을 끌어오는 행동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 여유를 마련하려고 애쓰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안한 마음이 조급함으로 변해 무리한 기대에 손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후의 평온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급한 욕심과 위험한 유혹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노후의 돈은 불릴 대상이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삶의 울타리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 가운데 하나는 불안이 욕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올 때입니다. 사람은 미래가 막연할수록 더 빨리 안심하고 싶어집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자산을 더 키워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스며듭니다. 바로 그 틈을 타고 위험한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즘 이걸 모르면 손해입니다.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큽니다. 듣기에는 솔깃합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이런 말 앞에서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이니 조금 더 잘 굴려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젊은 시절의 돈과 의미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인생 후반부의 자금은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얼마를 더 벌 수 있느냐보다 지금 가진 평온을 해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도전의 연료라기보다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에 가깝습니다. 울타리를 허물면서까지 꽃을 더 심으려는 마음은 언뜻 아름다워 보여도 막상 비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후회하게 됩니다. 실제로 흔들리는 분들의 공통점은 구조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분위기에 기대어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 아는 지인이 권했고 다들 한다고 해서 믿었고 잠깐 올라가는 숫자를 보고 확신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논리보다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나만 기회를 놓칠까봐 초조해서, 이미 한번 발을 들였으니 더 넣어야 할 것 같아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때 사람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려 돈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넣은 돈은 대개 마음까지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에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활을 지탱하는 돈과 위기 때 버틸 돈은 절대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안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흐릿하고 수익은 큰데 위험은 별로 없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경고입니다. 셋째, 조급한 말에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회는 조용히 판단하게 하지만 유혹은 대개 서두르게 만듭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들릴수록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노후에는 빠른 결정보다 늦은 거절이 훨씬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을 잃는 충격은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자책이 따라붙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 생기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과 이미 늦었다는 후회가 함께 밀려옵니다. 그래서 지키는 일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남은 시간을 불안보다 평온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대할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속도와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어떤 제안이 있든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조급하게 만드는가? 평온을 해치는 선택은 대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지키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마지막 순간에 기대를 거는 대상,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의지는 소중하지만 노후를 떠받치는 기둥을 그것 하나에만 세우는 일은 또 다른 흔들림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가 왜 때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노후를 대신 짊어질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마음에는 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자식이 곁에 있어주면 좋겠고 아주 어려운 순간에는 서로 기대며 버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욕심이라기보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기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평생을 자녀에게 쏟아부으며 살아왔으니 마음 한켠에 나중에는 서로 의지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가 편안해지기 위해 꼭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과 부양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부모의 노후 전체를 대신 책임지는 구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일터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집값과 생활비는 만만치 않으며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부담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가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아프면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정 어려우면 자녀가 책임져 주겠지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관계의 결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부모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고 자녀는 설명하지 못할 부담을 안게 됩니다. 사랑은 남아있는데 만남이 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은 기대가 클수록 관계가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을 쉽게 접지 못하고 자녀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안 된다는 죄책감에 지치게 됩니다. 서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이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년은 자녀를 멀리 하는 데 있지 않고 자녀에게 지워질 부담을 미리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기대와 계산보다 정과 존중 위에서 오래 갑니다. 물론 이것이 자녀와 선을 긋고 냉정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배우자는 뜻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삶 전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부와 기쁨을 나누는 통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달라보다 잘 지내니가 중심이 되는 관계, 책임져라보다 가끔 얼굴 보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오래 따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돕더라도 내 노후의 바닥을 허물면서까지 도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도움 때문에 나중에 내가 더 크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자녀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느 정도 돌볼 수 있는 부모, 자신의 감정과 생활을 정리할 줄 아는 부모, 자녀가 죄책감보다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앞에서 자녀는 의무감이 아니라 애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나야 해서 만나는 관계와 보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노년의 품위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한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관계를 오래 아름답게 지켜줍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인 줄은 알겠는데 결국 이런 준비를 실제로 해내려면 마음이 약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일은 정보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준을 세우고 끝까지 지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인생 후반부를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마지막 태도, 곧 자기 자신에게는 단단해지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사람들은 남에게 차갑지 않고 자신에게 기준이 분명합니다. 인생 후반부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 특별히 강해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개 남에게 모질지 않으면서도 자기 삶의 기준에는 꽤 단단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을 몰아세우지는 않지만 스스로 무너질 여지는 줄여놓은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은 부드러워질수록 좋습니다. 다만 삶의 기준까지 흐려지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삼키고 지켜야 할 원칙도 계속 미루고 귀찮다는 이유로 생활의 기둥을 하나씩 놓아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무기력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분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일 것인지, 생활비의 경계를 지킬 것인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루의 리듬을 지킬 것인지, 하기 싫은 부탁을 정중히 거절할 것인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것인지, 이런 선택은 남들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삶은 내가 정한 기준만큼 정돈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만 유독 너그러워집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운동을 미루고 이번 한 번쯤 괜찮겠지 하며 지출 기준을 흐리고 귀찮아서 사람 만나는 것을 끊고 나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이냐며 마음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립니다. 이런 작은 양보가 반복되면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힘을 잃어갑니다. 반대로 삶이 단단한 분들은 거창한 계획보다 생활의 기본에 엄격합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감정이 가라앉을수록 더 집안을 정돈하고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고 불안하다고 아무 제안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 비난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한다. 이 태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허투루 흘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책임감에 가깝습니다. 이런 마음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기준 하나를 세우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반드시 한 번은 몸을 움직이기, 쓸데없는 비교를 부르는 자리는 줄이기, 생활의 바닥을 흔드는 지출은 바로 멈추기,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자극을 받기, 혼자서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보기 같은 기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반면 기준이 없으면 그날 기분과 상황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결국 노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재능도 화려한 조건도 아닙니다. 자립을 향한 태도, 건강을 대하는 성실함, 삶의 열기를 놓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끝내 책임을 미루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앞서 이야기한
자유, 관계, 공간, 돈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삶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리를 할 차례입니다. 함께 살아도 혼자처럼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외로움의 선언이 아니라 평온의 기술인지 결론에서 차분히 묶어보겠습니다. 함께 살되 기대에 묶이지 않고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가장 편안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정말 덜 외로운가? 곁에 누군가 있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편안해지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차분히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제 답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평온은 사람 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함께 있느냐, 혼자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내 마음의 자리와 생활의 기준이 없으면 삶은 금세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도 내 리듬과 중심이 살아있으면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만 혼자처럼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은 냉정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을 끊자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줄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뜻은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서로를 얽매지 말고 존중하자는 뜻이고, 기대가 너무 무거워져 관계를 짓누르지 않게 하자는 뜻이며, 배우자와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의 전부를 맡기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함께 할 때도 고맙고 혼자 있을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내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자유는 작은 선택을 되찾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마음이 뛰는 일이 있어야 관계도 가벼워진다는 것, 노년의 관계는 무겁기보다 숨쉬게 해야 한다는 것, 집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혼자라는 사실보다 혼자 설 힘이 없는 상태가 더 두렵다는 것, 그리고 돈은 체면이 아니라 평온을 위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로 모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줄까를 묻기보다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끝까지 품위 있게 살아갈까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들면 내려놓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것은 포기보다 재정비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미뤄 두었던 나를 다시 불러오는 일, 관계 속에서 지워졌던 내 취향과 내 시간과 내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준비로 바꾸는 일, 바로 그것이 노년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늙어가지만 그렇다고 삶의 주인이기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단단한 방식으로 나답게 살아갈 기회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내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 내 공간 한 켠을 정돈하는 것, 억지로 맞추던 관계 하나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는 것, 생활의 흐름을 점검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남은 인생의 결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야 조금 나답게 편안해지고 있구나. 부디 남은 시간이
외롭지 않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가볍고 단단한 시간,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시간, 무엇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도 휘둘리지 않고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삶.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가르쳐 주는 가장 성숙한 행복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